안녕하세요. 실내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변미재입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교육학 결론 어떠셨어요?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고 첫 시험이다 보니까 또 이제 긴장들도 많이 하시고 과연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까, 쉽게 나왔을까 이제 되게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험 과연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랬는지 한번 한 문제 한 문제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학습의 형태는 자, 그러면 일단 선지들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닝은 쉽게 생각하시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되게 이미 뭐 수십 년 전에 나왔던 개념인 거죠. 나중에는 정말 인터넷을 기반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야, 학습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우리한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E 러닝의 유형으로 해서 이런 M러닝과 U러닝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M러닝, 모바일 러닝, 이거 대단한 게 아니죠. 모바일 러닝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핸드폰을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리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실까요? 뭐 PMP 뭐 이런 거 아실까요? 옛날에 이런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요거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데다가 PMP라는 걸 사면 거기다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였어요. 되게 혁명적인 거였어요. 동영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기기에 들고 다닐 수 있다? 옛날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MP3 플레이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MP3도 사실은 되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파일로 노래를 듣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일을 뭘 들고 다니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되게 그때는 되게 혁명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러닝도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U러닝, U러닝이 뭐냐? 유비쿼터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게 라는 개념이 도출이 되는 게 이제 유러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러닝의 개념을 아셨다면 이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비쿼터스 러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이상적인 형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어딜 가든 다 우리는 인터넷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학습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학습자가 중심인 교육이 뭐가 된다? 유러닝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내용이건 어떤 단말기로도 학습 가능한 지능화된 학습 형태이다. 획일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으며 창의적 학습자 중심에 또 나왔죠. 학습자 중심적인 교육 과정이 실현이 가능하다.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학습자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서든 우리 주변에는 학습 자료가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정보가 학습자를 찾아다니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이 되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번. 유러닝이 되겠네요. 이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그러면 우리 선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문화 전승 기능. 문화 전승 기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후세대한테 계속 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를 통해? 교육을 통해서. 이게 문화 전승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이동의 기능, 사회 이동.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너무 가난해.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이런 사다리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게 사회 이동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럼 사회 통합의 기능,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다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게 말 그대로 사회 통합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학을 되게 난해하다, 어렵게만 받아들이시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것들을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 충원 기능, 사회에 뭔가 충원이라는 게 뭐죠? 빈자리가 생기면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게 이게 충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수급의 기능을 담당한다. 사회 존속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에 적합한 학생을 교육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사람들을 구멍이 났으면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다. 이런 느낌이 와 닿으시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죠? 4번. 사회 충원의 기능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자, 능력주의 평등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여러분들이 좀 교육사회학의 좀 큰 틀 있죠. 큰 틀을 좀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기능론, 갈등론 이런 게 있죠. 교육사회학에서는. 그래서 능력주의 평등화론 이게 뭐다? 이게 기능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볼까요? 기능론은 사회를 되게 아름답게 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갈등론은 사회를 어떻게 볼까요? 갈등론은 사회를 되게 안 좋게 보죠.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되게 어떻게? 사회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갈등론이죠. 그러면 학교는 사회 평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이다. 야, 교육이라는 건 너도 열심히 교육하면 너도 상층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좋은 거야. 교육은 아름다운 거지.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죠? 기능론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등론에서는 이제 불평등 재생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불평등한 사회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금수저를 계속 어떻게? 금수저를 만드는 거고, 흙수저를 계속 흙수저를 만드는 거고, 자신들의 계급을 뭐를 통해?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한다? 재생산한다. 교육을 되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어떤 관점이다? 이게 갈등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등화론 그리고 불평등 재생산론이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이것만 좀 알고 계셔도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볼게요. 지능과 노력의 합을 능력으로 보았다.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너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키울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갈등론에서 뭐라 그러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냐? 못하지. 왜? 가령 내가 흙수저면 이미 사회 구조 자체가 나는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도 나는 능력을 키울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기능론적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 서구 사회 교육 평등관의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좀 보편적인 거죠. 일반 사람들한텐. 그래서 이게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네요. 능력에서의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하였다. 지금 사회가 어때? 사회 구조 자체가 되게 불평등해.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없어 라고 보는 관점. 뭐가 되는 거죠? 갈등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육을 대표적인 능력주의 실현 장치로 보았다. 학교 교육이라는 게 내 능력을 끌어올리는 뭐가 되는 거야? 실현 장치가 되는 거야. 되게 학교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또 뭐가 된다? 기능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동학습의 일반적인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풀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러면 협동학습이 어떤 걸까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협동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학이라는 건 다 사람들이 만드는 학문이에요. 그럼 뭔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름이라는 걸 당연히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좀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협동학습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질적인 소집단 학생들이 어떻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집단을 구성을 할 때 다 동질적인 소집단을 만드는 것 자체는 당연히 뭐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소집단 학습자들이 공동의 학습 목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활동을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술, 협동 기술을 학습하는 수업 방식을 우리는 협동학습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협동학습에서는 각각의 뭐가 있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개별 책무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협동학습의 일반적인 원리 동질적 집단 구성이라고 돼 있네요. 얘는 일단 답이 틀렸죠. 그래서 어떤 집단을 구성한다? 이질적인 소집단 학습자들. 여기서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 상호작용. 우리가 다 같이 목표가 같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서로 윈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협동학습의 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5번입니다. 평가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평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신뢰도, 타당도. 그러면 우리 일단 이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개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신뢰도, 타당도 이게 뭐냐? 타당도,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고 의도한 것을 어느 정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몸무게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저울이 필요하겠죠. 내 몸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줄자를 가지고 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측정 도구가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측정하려고 의도한 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가? 이 측정 도구가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이게 타당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 타당도라는 게 있는데 새로 뭔가 이제 타당도가 괜찮은 검사가 되나? 이거를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게 타당성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얘랑 비슷한 애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는 이미 검증이 됐어요. 얘는 타당도가 되게 괜찮은 애야 라고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랑 공통적인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를 통해 타당성을 증명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공인 타당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뭐냐? 그럼 제가 만약에 저울을 가져왔어요. 일단 타당도는 괜찮죠. 근데 이 저울이 몸무게를 잴 때마다 몸무게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신뢰도가 어떨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몸무게를 잴 때 계속 비슷한 값이 계속 당연히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이런 게 뭐다? 이게 신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한다?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을 하냐. 그래서 계속 일관적이냐. 내가 몇 킬로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 잴 때도 계속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또 신뢰도가 높은 건가? 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측정 도구를 처음에 가령 갑한테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요거를 다시 한번 얘한테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재검사 신뢰도란 건 하나의 측정 도구를 어떻게 한다? 동일한 피험자들한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재검사를 하는 거다. 똑같은 거를 어떻게? 2번 하는 거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사 신뢰도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형검사 신뢰도는 뭐냐? 얘네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를 2개를 만들어 놓고 A랑 B가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모든 난이도와 이게 다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A라는 시험이랑 B랑 시험을 삼각함수를 이제 할 건데 둘의 난이도 이게 다 어떻게 되는? 다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2개의 비슷한 검사를 제작한 다음에 어떻게 동일한 피험자한테 갑한테 어떻게 다른 식의 요구를 둘 다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건데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면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동형 검사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평가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는가와 관련된다. 괜찮네요. 평가 도구가 높은 타당도를 갖기 위해서는 평가 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이게 저울이
내가 잴 때마다 괜찮은 애여야 또 가지고 왔을 때 타당도가 높겠죠. 괜찮네요. 공인 타당도는 새로운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도구와 유사성 혹은 연관성, 이걸 뭐라고 했죠? 공인 타당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나왔네요. 답은 4번인데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피험자 집단에게 동일한 평가 도구를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 또 똑같은 걸 또 한다. 이건 뭐였죠? 이건 재검사였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입니다. 다음과 가장 관계 깊은 학습 이론은 일단 요 문제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 워낙에 교육심리에서 중요한 주제죠. 파블로프에게. 이제 이거는 만약에 교육학을 안 하셨어도 이거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만약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음식을 딱 줘요. 밥을 주면 얘가 이게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밥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침을 흘려요. 그럼 요거를 무조건 자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걸 무조건 반사라 그래요. 지금 여기는 제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아지한테 종을 흔들어 줬어요. 그럼 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뭐지? 종을 왜 흔들었지? 그래서 이거는 얘한테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중립자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밥을 주는데 종을 같이 흔들어줘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죠? 얘는 무조건 자극이었죠. 근데 여기다가 종을 같이 흔들어준다고요. 그럼 이게 종이 뭐라 그랬죠? 중립자극이었죠. 무조건 자극이랑 중립자극을 한꺼번에 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면 이게 조건하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을 묶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무조건 자극 때문에 지금 얘가 뭐를 흘리고 있어요? 침을 흘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은 아직 무조건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음식을 빼고 먹을 걸 빼고 종만 흔들어줘요.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된다? 침을 흘리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건화가 형성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조건 자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조건 반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개. 이게 뭐의 예시가 되는 거죠?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 박스랑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영수는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시험 성적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고 꾸중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뭐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국어 선생님을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딱 뭐랑 똑같죠? 자,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성적이 나올 때마다 꾸중을 들었어. 그럼 꾸중을 딱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당연히 꾸중을 들으면 뭐 얼굴이 붉어져.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자극, 이제 무조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원래 선생님이라는 건 뭐가 되죠? 이런 상황이 없을 때는 선생님을 그냥 복도에서 보면 아무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건 여기서는 중립자극이에요. 별 느낌이 없다고요. 선생님을 보면 뭐 기분이 좋을 것도 없고 안 좋을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꾸중이랑 뭐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선생님이랑 합쳐진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무조건 자극이랑 중립 자극이 합쳐져서 뭐를 형성을 한다? 조건화를 형성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 무조건 자극이 없어도 어떻게 된다? 선생님만 봐도 얼굴이 붉어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조건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이거는 뭐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보다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무조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자, 7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 요소는, 그럼 또 이 문제를 얘기하기 앞서 잠깐 좀 기본적인 개념을 보고 올게요. 이제 프로이트는 우리의 성격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봅니다. 원초화, 자아, 초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무의식 수준이 있고 이제 의식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초화라는 거, 그리고 초자. 대부분 어디에 지금 우리 무의식에 많이 잠겨 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자아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의식 밖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원초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초화는 뭐를 따른다? 쾌락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아는 뭐를 따른다? 현실 원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뭐를 따른다? 도덕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원초화는 다시 무슨 원리를 따른다? 쾌락 원리를 따른다. 자아는 현실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초자, 슈퍼에고는 뭐를 따른다? 도덕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관을 대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모나 사회의 가치관을 우리가 뭐 한다? 내면한다. 이게 어디서 주어진다? 초자아에서 주어진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 요소는 도덕적 원리를 추구한다. 부모, 양육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양심, 자아 이상 이런 두 가지 하위 체계로 구성된다. 그러면 이제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뭐가 된다? 초자아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반두라의 관찰학습 단계 중에 모델의 행동을 언어적, 시각적으로 부호하는 단계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좀 이론을 좀 보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찰학습이라는 거. 관찰학습 반두라에 따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다음에 이제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 그럼 이것도 좀 이해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관찰을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이론의 요지는.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TV에서 막 엑소가 나와서 춤추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너무 멋있어. 그럼 이제 뭘 하는 거죠? 열심히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춤추는 걸.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의 집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춤추는 걸 계속 내 머릿속에 어떻게, 저기서는 뭐 팔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기서는 뭐 몸을 어떻게 흔드는구나. 이런 걸 어떻게,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저기서 발음을 좀 굴려주네. 이걸 뭘 하는 거죠? 언어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한다? 부화한다.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파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생. 내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있죠. 쟤네가 저 뭐 노래를 부를 때, 춤을 출 때 저기서 저렇게 하네? 이걸 어떻게? 내가 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서 막 재생을 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만약에 학교 축제 때가 되면은 내가 거기서 춤을 거기서 이렇게 좀 추고 저기서 한 바퀴 돌고 이런 거를 내가 막 재생을 해보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동기화. 여기서는 이게 정말 현실에 실현이 되려면 내가 요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 동기가 좀 주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옆반 애가 어디 수련회 가서 춤을 췄는데 뭐 되게 인기가 막 많아진 거야. 그러면 나 다음 축제 때 나 쟤보다 춤을 더 잘 출 수 있는데 나 이미 다 막 연습도 많이 했는데, 이거가 이런 동기가 자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진짜 내가 밖에서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거기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는 이 동기화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관찰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2번. 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9번. 성장 참조 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럼 이것도 잠깐 좀 개념 좀 보고 올게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규준평가, 준거평가, 능력 참조평가, 성장 참조평가. 그럼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규준 참조평가가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준거 참조평가가 뭐냐?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대학교에서 만약에 교수님이 뭐 절대평가를 한다. 그럼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왠지 내가 좀 A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상대평가면 내 옆에 애들 다 되게 학점 좋은 애들이랑 같이 수업 들어. 그러면 내가 왠지 좀 좋은 학점 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왜? 이미 뭐 A가 몇 명일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이제 사범되다 보니까 우리 여학우들이 더 많았어요. 저희 50명이었는데 50명 중에 30명이 여자고 20명이 남자였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들이 대학교 때 공부를 엄청 잘해요.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옛날에 맨날 수업 들을 때 저는 이제 그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다 애들 이제 밑을 깔아주고 있는 거죠. 얘네는 다 저희 때는 이제 상대평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자친구들이 좋은 학점 다 가져가고 우리 남자애들 막 아래 깔아주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대평가라는 건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상대평가를 어떨 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예요? 상대평가죠. 당연히 1등급, 2등급 이런 게 다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그럼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는 건 뭐예요? 선발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로 그러면 뭐 만약에 뭐 10,000명 중에 5,000명이 다 되게 1등급이다. 이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 선발 도구로 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규준, 참조평가, 상대평가는 어떤 거다? 이런 분류, 선발. 아, 얘네가 잘하네? 얘네가 상대적으로 좀 잘 못하네? 이렇게 이런 걸로 행정적에서 행정적 기능을 필요할 때 뭐를 많이 쓴다? 이런 상대평가, 규준 참조평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거 참조평가,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러면 이건 보통 어디 있을까요? 준거 참조평가. 여러분들 이제 운전면허 이런 건 어때요? 몇 점만 넘어가면은 다 이제 뭐 필기 합격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절대평가로 쓰는 거죠. 만약에 운전면허를 상대평가로 한다. 그럼 뭐 이제 막 박 터지겠죠. 과연 그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뭐 불합격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선만 넘어가면은 이거는 다 그 정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된다? 절대평가, 준거참조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선발, 뭐 애들의 등수를 가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목표로 하는 거를 학생들이 잘 이뤘나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교수적 기능을 강조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상대평가, 절대평가 좀 사실은 좀 인간미가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장을 한 게 능력 참조 평가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1부터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5까지밖에 안 썼다. 그러면은 이거는 야, 너 왜 네 능력치가 이 정도가 더 되는데 이거밖에 안 써. 더 넌 노력해야지. 이런 게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아이는 능력치가 5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5를 썼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안에서는 그래도 최대로 발휘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거를 평가하는 걸 뭐라 그런다? 능력 참조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냐를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 이게. 이런 게 이제 능력 참조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참조 평가입니다. 일단 좀 되게 아름답죠? 성장 참조 평가. 이 친구가 얼만큼 성장을 했냐, 그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력상 이런 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쓰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전교 300등에서 100등까지 올라왔어. 근데 어떤 친구는 전교 100등에서 90등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성장 참조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누가 더 우수한 거예요? 300등에서 100등까지 올라온 친구가 훨씬 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만큼 자기 노력을 많이 해서 이만큼 성장을 한 거죠. 이거를 성장 참조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 이제
성장을 했나?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게 좀 그래도 아름답죠.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 참조 평가라는 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관심을 두는 거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업 증진 기회 부여 그리고 개인화 사람마다 다 어떤 거다. 300등에서 100등으로 올라온 애랑 100등에서 90등으로 올라온 애랑 이게 사람마다 다 똑같이 노력을 해서 얘를 더 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얼만큼 다 성장을 했냐 다 사바사로 보는 게 뭐가 된다? 성장 참조 평가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측정한 점수를 당연히 신뢰할 수도 있어야 되고 현재 측정한 점수도 당연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 측정치와 현재 측정치 간의 상관이 낮아야 한다 라고 이게 표현하는데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관이 낮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번 달에 함수 시험을 봤어요. 함수가 만약에 1단원인데 그 1단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똑같은 문제를 또 냈어요. 그러면 그 저번 달에는 50문제 중에 40문제를 틀렸어요. 50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서 50문제 중에 이제 20문제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똑같은 시험지를 또 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답을 그냥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똑같은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전에 측정한 시험이랑 지금 본 시험의 상관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거의 똑같은 시험을 본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성장한 게 맞나? 를 측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만약에 얘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1단원이 시험이고 여기는 2단원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주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를 했는데도 얘가 어떻게 됐다?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서로 전혀 다른 시험이다. 이러면 이걸 상관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을 또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굉장히 높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답을 그냥 봤던 문제니까 똑같이 또 답을 외워서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걸 가지고는 얘가 성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어때야 된다? 상관이 낮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자, 성장 참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괜찮죠? 학업 증진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 개별화 다 사바사라 그랬죠? 괜찮죠? 사전 측정치와 현재 측정치 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상관이 어떻게 낮을수록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틀렸죠? 그러면 대학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행정적 기능이 강조된다. 이거 가지고 얘가 이만큼 성장을 했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학 진학? 이런 거를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문제가 나왔네요. 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우리가 또 교육과정 잠깐 개념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대표적으로 교육과정 4가지가 있죠. 교과 중심, 그리고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그러면 이제 제일 올드한 게 좀 이제 교과 중심이죠. 그럼 교과 중심이라는 건 어떤 거죠?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온 거를 어떻게 후세대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과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고전 이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된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전통의 전수 당연히 교사 중심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 위주, 강의식. 그래서 지금 되게 이런 것들을 현대 교육에서는 좀 지향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 좀 옛날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뭐가 된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교사 중심인데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학생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심에. 그래서 학생의 흥미, 요구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재 필요한 거, 야, 정말 고전이 지금 필요해? 고전 알면은 지금 먹고 사는데 뭐 돼? 이게 아니라 현재 필요한 지식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현대 생활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자. 생활인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인간 뭐 너무 이렇게 학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애들이 공부를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야, 너네 원하는 거 뭐야? 그거 우리 위주로 공부하자. 그럼 애들이 당연히 공부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게 뭐가 된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브루너라는 학자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된다?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되게 강조하는 게 수학, 과학 이런 거를 되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학문의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나서는 교육 과정 워낙에 유명한 거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그러면 또 이제 너무 또 이제 공부, 수학, 과학, 뭐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도 되게 중요한 게 수학, 과학, 뭐 너무 중요한 거죠. 아이들을 지금도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수학, 과학을. 그러면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야, 이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예, 또 반작용으로 또 이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학적 베이스, 뭐 학문적 베이스가 이제 실존주의, 실용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인간에 대한 이게 정말 인간을 위한 공부가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전인교육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가치, 인지 발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뭐가 된다? 이름 그대로 이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 아까 얘기했었죠. 교사 중심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아동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목적을 둔다. 2번 교육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 괜찮죠? 교사 중심의 설명식 교수법 되게 옛날 스타일이라 그랬죠? 괜찮네요. 3번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 옛날 거? 옛날에 이거 되게 좋은 거? 문화의 전수? 이건 어디 거죠? 학문이 아니라 이거 교과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개인의 의미, 우리 실존주의, 우리 나라는 존재는 뭐지? 그래서 전인적, 전인교육 발달을 추구함으로써 학습의 자아 실현을 돕는다. 괜찮죠? 답은 3번.
자, 이제 11번입니다. 11번. 분석적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또 우리 잠깐 또 분석적 교육 철학 잠깐 보고 올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분석 철학, 분석학, 여기서 주로 관심 있는 건 언어의 의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철학이라는 거, 윤리학이라는 거, 여기서는 관심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뭐 선을 추구해라, 악을 피해라,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철학에선 이런 것들에 진짜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석학은 어떤 거다? 야, 선하게 살자고? 선이 뭐야? 악을 피하라고? 악이 뭐지? 악이 알아야 피할 거 아니야? 악이 뭔지 알아야. 얘네들의 관심이 있는 게 뭐다? 언어의 의미 분석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야 우리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얘네는 어떤 교육학이라는 게 논리적 타당성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뭐가 된다? 이런 게 분석적 교육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고의 명료성에 초점을 두고 뭐에 되게 관심이 많다? 언어의 의미를 탐구한다 그런다. 야, 교육? 좋은 교육? 그럼 좋은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거지? 좋은은 뭐지? 어떤 게 좋은 교육인 거지? 교육은 또 뭐지? 훈련이랑은 뭐가 다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어를 명료화하려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이런 게 분석적 교육 철학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개념이나 논리를 분석을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그래서 얘네는 가치 중립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거, 옳고 그름 다 뭐가 있어요? 가치가 개입이 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라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교육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가치 개입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석적 교육 철학은 우린 지금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얘네는 그냥 논리적인가? 언어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얘네는 뭐다? 가치 중립적인 애들이 뭐가 된다? 이게 분석적 교육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죠. 교육 개념의 명료화. 하나하나 이거 정말 뜻을 제대로 알고 해야 우리가 진짜 뭔지를 알지. 그걸 하든가 말든가 하지. 라고 하는 명료화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떤 탐구? 또 논리적 탐구.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언어의 의미 분석, 논리 이런 거. 개념, 교육의 이념이나 목표를 정립하는 일.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 뭐냐. 이런 데 관심 없다고요.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런 데 관심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당연히 뭐 한다? 소홀하게 한다. 이런 게 분석적 교육 철학입니다. 1번 위대한 사상가의 교육 사상, 교육적 주장에 대해 교육의 목적, 우리 교육이 뭘 해야 되지? 우리 교육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 없다? 이런 데 관심 없다. 답이 1번. 전통적 교육 철학에서는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또 나오죠. 개념의 의미를 명료한다. 교육을 과학적, 논리적 또 나왔죠. 방법으로 탐구함으로써 교육 자극을 객관적 체계를 갖춘 독립학문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2차적 반성적이란 철학적 방법의 성격사, 교육 가치, 실천 문제, 당연히 실천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관심 없어 이런 데. 문제 당연히 그래서 소홀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게 11번입니다. 자, 12번 넘어갈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 개념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교육의 이해, 교육학개론 보시면 다 서두에 잘 나오는 그런 주제죠. 정규 교육, 학교 교육 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 교육 활동이다. 교수자의 자격 요건, 교육 방법이 프로그램의 상황, 조건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큰 틀을 이해하셔야 돼요. 형식 교육, 그리고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 그럼 이게 뭔지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식 교육이 뭐죠?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형식 교육. 기본적으로 다 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게 뭐가 된다?
이게 형식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금 중고등학교 다 이런 게 형식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럼 무형식 교육, 말 그대로 아예 뭐가 없다? 형식이 없는 교육이에요. 이런 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 가령 가정교육 이런 게 뭐가 된다? 이런 게 무형식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앉아서 선배랑 이렇게 차 마시다가 뭔가 막 얘기를 들었어. 그럼 거기서도 내가 또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우연적 학습은 언제? 무형식 교육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형식 교육이 뭐냐? 비형식 교육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학교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일단은 비형식 교육이 됩니다. 학교 안에서 하면은 얘가 뭐예요? 형식 교육이에요. 학교 밖에서 하기는 하는데 뭐가 된다?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식 교육은 제도적 형식을 가지고 이게 뭐?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이라고요. 학교 교육이 뭐가 된다? 형식 교육이 된다. 그래서 무형식 교육은 제도적 교육관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 무의도적으로 뭔가를 이게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닌데 뭔가를 배우려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다? 이게 무형식 교육이 된다. 그래서 비형식 교육이 뭐다? 학교 교육 외에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 교육이 뭐가 된다? 이게 비형식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요즘 뭐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강좌들도 개설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도 다 학교 교육 밖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다 커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뭐가 된다? 비형식 교육이 된다. 그래서 정규 학교 교육 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 교육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뭐가 된다? 비형식 교육이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죠.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무엇인가? 이거는 또 워낙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좀 개념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번즈와 베스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추종자들의 욕구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향상시키는 지도성. 엄청 훌륭한 지도자죠. 이런 지도자라면 추종자들의 욕구, 능력을 다 인정하고 그들의 잠재력까지 일깨워 야,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더 높은 훌륭한 사람으로 향상을 시킨대요. 얼마나 좋은 지도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또 뭐를 기억하셔야 된다? 이 특성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자극, 영감적 동기, 이상적 영향력, 개별적 배려. 이게 변형적 리더십의 또 특성이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얼마나 좋아요 또 시험에 내기? 지금 이번에는 이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또 요 요건 중에 또 옳지 않은 것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마리의 개가 누구냐라고 딱 물어보면 하나가 이제 번주고 하나가 베스예요. 이거 누구 개야? 라면 이거 지영이 개야. 누구? 이거 지영이 개야. 그래서 지영이 개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영이 개 지적 자극, 영감적 동기, 이상적 영향력, 개별적 배려. 요게 뭐가 된다? 변혁적 리더십의 또 특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이제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목적에 헌신하도록 하고 의식과 능력 향상을 격려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발전에 보다 큰 책임을 갖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높은 성취를 이룬다. 그래서 지형이 또 나왔죠.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 지적 자극, 개별적 고려. 그럼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이게 뭐가 된다? 변혁적 리더십이 된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 14번. 이제 교육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구려 경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사를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역사라는 건 사료에 없는 거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제는 여러분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제는 사료가 없죠?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백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지금 남은 자료가 없어요. 뭐 학교가 있었다니 없었다니. 그러니까 백제는 그냥 학교가 없었다. 알 수 없다. 뭐 이러고 그냥 근데 있었던 뭐 좀 추정을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그냥 끝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료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면 다 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경당에 관련된 사료가 이제 구당서가 있는 거죠. 고구려에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가난하여 누추하고 천한 하인들이 사는 곳까지 길가마다 큰 집을 지어놓고 경당이라 하였다.
자제들은 혼인하기 전에 여기서 밤낮으로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다. 그들이 읽은 책은 오경, 사기, 한서, 범여비, 편찬한 후한서, 손성인 편찬한 진춘추, 옥편, 자통, 자림, 문선 등이 있었는데 특히 뭐를 중시하였다? 문선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딱 구당서 있는 내용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나왔죠. 문과 무를 글도 읽고 활쏘기도 하였다. 문과 무를 알로 교육했다. 미혼 자제들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미혼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그래서 문선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서는 안양이 이제 고려 말에 들고 들어오죠. 그래서 사서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는 건 이제 조선시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으로 찾을 수 있죠. 15번 다음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 자찬 교재는 이것도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 기출을 충실히 푸셨으면 그냥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미 기출에 이문 나왔죠. 정약용의 악편. 정약용은 천자문이 문자 학습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체계적으로 배열되지 않는 폐단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악편이라는 이천자문을 직접 만들었다. 그래서 이천자를 직접 만들었다. 이 책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어 상과는 구체적 명사 유제, 유형자, 하과는 무형자로 구분되어 있다.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기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6번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되게 어렵게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 안 외웠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법령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이나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마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학점 인정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학점이 어디서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정이 되는 거 아니죠? 지금도 이제 고교 학점제를 뭐 하냐 마냐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학점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나오셔서 알겠지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외국이나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대학 교육에 상하는 교육을 받아야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외국이나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마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개념 내용들을 머리에 숙지하지 않으셨어도 이게 지금 뭐예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뭘 물어보고 있다? 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우리는 당연히 이게 학점 이 고등교육 걸 얘기합니다. 대학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뭘 암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봤던 문제였던 거죠. 자, 17번 교육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것도 우리가 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고 올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육정책 결정 모형에 이제 합리 모형, 만정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리 모형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합리라는 게 뭐죠? 합리? 이성에 합치하는 게 합리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합리 모형이라는 건 인간이 이성을 활용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모든 거를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되게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건 현실성이 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우린 모든 걸 다 모든 조건 원하는 걸 다 충족시키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되게 비현실적인 거죠. 합리 모형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만족 모형. 야, 우리는 베스트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도 좀 그래, 요 정도면 괜찮지. 만족스러운 상태가. 그래서 이름도 당연히 뭐 그래서 만족 모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점증 모형. 여기서는 이게 좀 앞에 것들에 대해서 좀 야, 이게 너무 이상적인데? 근데 뭐 그냥 만족하는 게 근데 만족이라는 것도 되게 주관적이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점증 모형은 이제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딱 검토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 그래서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다? 좀 보수적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떻게 된다? 뭔가를 섞었다라는 느낌이 당연히 나셔야 돼요. 근데 뭘 섞었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뭘 섞었다? 합리 모형이랑 점증 모형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 모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합리 모형을 써요. 근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뭘 쓴다? 이제 점증 모형을 쓰는 게 이제 혼합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이제 충분히 17번을 풀 수 있습니다. 혼합 모형은 만종 모형의 이상주의와 합리성 모형의 보수주의를 혼합하여 발전시킨 모형이다. 지금 혼합 일단 만종 모형의 이상주의 이거 말 일단 자체도 틀렸죠. 혼합 모형은 뭐다? 우리 이상주의는 어디 거예요? 합리 모형이죠. 그래서 보수주의 이런 거는 일단 뭐 만종 모형 그리고 점증 이런 것도 다 좀 보수적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1번 자체가 뭐 너무 말이 안 되죠. 2번 점증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이성, 합리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합리 모형이죠. 점증 모형이 아니라 3번 만종 모형은 최선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실제로는 안 돼.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야 몇 개 안에서 이제 뭘 그 안에서 선택을 해보자.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합리성만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합리성 모형에서 기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한다. 기존의 정책 대안과 얘가 지금 합리가 아니죠. 합리는 뭐가 된다? 여기 나와야 되죠. 이성, 합리적 행동, 합리적 선택의 제한.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보비트가 학교 행정에 적용한 과학적 관리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보비트는 학교를 어떻게 봤냐면 학교를 공장처럼 봤어요. 일단 이게 지금 저희가 딱 받아들이기에는 좀 일단은 불편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학교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학교를 공장처럼 인식을 하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죠. 보비트 과학적 관리 학교를 뭐에 비유한다? 공장에 비유한다. 그럼 이게 정말 공장처럼 생각을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시간에 시설을 어떻게 된다? 활용을 한다. 그러면 공장에서 추구하는 게 뭐죠? 효율성이죠. 학교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교직원의 작업 능률, 이것도 또 아예 공장처럼 표현을 하죠. 교직원의 작업 능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교직원 수를 어떻게 당연히 최소로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공장이라고 하면 직원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당연히 적어야 인건비가 덜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직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로 해야 된다. 교육에서 낭비를 제거해야 된다. 당연하죠. 공장에서 뭔가 낭비되는 게 있으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장 주인이 되게 싫어하겠죠. 낭비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만 교원은 뭐만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한다. 그리고 별도의 행정가가 뭐를 한다? 행정을 한다. 이것도 되게 공장 같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분업의 원리를 어디에도 적용한다? 학교에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보비트의 과학적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되게 대단히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들어가 볼게요. 1번 교육에서 낭비를 최대한 제거한다. 당연하죠. 공장이니까 가능한 모든 시간에 교육시설을 활용한다. 당연하죠. 그거 필요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직원의 작업 능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교직원 수를 어떻게 한다? 최소화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최대화한다 이러면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최소하니까 괜찮았네요.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학교 행정에 책임도 져야 된다. 틀렸네요. 어떻게 된다? 우리는 교원과 행정을 어떻게 한다?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의 원리이다? 이게 분업의 원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푸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9번 호유와 미스킬이 구분한 학교 풍토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것도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잠깐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호유와 미스켈이
학교 풍토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학교장이라는 변수가 있고 교사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럼 학교장이 개방적인 스타일이 있고 폐쇄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교사도 개방적인 스타일이 있고 폐쇄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둘 다 개방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폐쇄적이야. 그럼 뭐가 된다?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거죠. 교장이 되게 오픈 마인드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그냥 자기 되게 독단적이에요. 그럼 이게 개방적이다, 폐쇄적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교사도 자기 교사 차원에서 되게 참여도 열심히 해요. 이런 개방적이다. 폐쇄적. 나 학교에 별로 관심 없는데 난 그냥 내 일만 할 거야. 이런 게 되게 폐쇄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얘네 두 개 이름은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교장이 되게 폐쇄적이야. 교장이 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고 막 이게 독단적이고 막 이래. 그런데 그래도 나는 뭐 어때? 난 그래도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서 몰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딴 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랑 이 자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교사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학교장은 되게 별론데 그래도 나는 어떻게? 나는 개방이라고. 그러니까 난 그래도 열심히 할게. 그래서 뭐가 된다? 몰입 풍토가 되는 거다. 그러면 학교장이 되게 괜찮아. 개방 스타일이야. 그런데 난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이게 나 그냥 일탈. 조직에서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된다고요. 교사가 개방적인 스타일이면 뭐가 된다? 몰입이 된다. 교사가 폐쇄적인 스타일이면 뭐가 된다? 일탈이 된다. 둘 다 개방이면 당연히 개방. 둘 다 폐쇄면 뭐? 폐쇄.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개방 풍토. 그럼 개방이면 다시 리마인드를 하세요. 뭐였죠? 교사도 개방, 학교장도 개방. 되게 아름답죠? 그러면 교장은 교사들의 의견 전문성을 존중하고 되게 오픈된 스타일이라고요. 그리고 교사들은 과업에 헌신한다. 교사들 열심히 한다. 괜찮죠? 개방 풍토. 그럼 일단 이거는 괜찮네요. 폐쇄 풍토. 기억을 하셔야 되죠. 폐쇄 어디였다? 교사도 폐쇄, 학교장도 폐쇄. 이게 폐쇄였죠. 그러면 교장은 일상적이거나 불편한 잡무만을 강요해. 그냥 자기 맘대로야. 교사들은 업무에 관심이 책임 그래 나도 관심 없어. 뭐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개판이죠. 이게 뭐가 된다? 폐쇄가 된다. 괜찮네요. 3번 몰입 풍토. 그럼 다시 기억을 하세요. 몰입이 어디였다? 교장은 별로여도 교사는 그래도 어떻게?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몰입이었죠. 그래서 교장은 효과적인 통제를 시도하지만 교사들은 낮은 전문 업무 수행에 그친다? 에이, 교사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낮은 전문적 업무 수행.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 3번이네요. 4번 일탈. 일탈은 뭐였죠? 그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교사는 폐쇄인데 교장은 뭐가 된다? 교장은 개방이 된다. 이게 일탈이었죠. 그러면 교장은 개방적이고 지원적이지만 교사는 별로 관심이 없어. 교장을 무시하거나 무력화려 하고 교사 간의 불화와 편견이 심하다. 그냥 마이 웨이. 이게 뭐가 된다? 일탈이 된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육학 개론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 왔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예산 편성 기법은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에서 학교 예산 편성 기법을 대표로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또 이제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긴 한데 지금은 이제 요점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품목별 이제 예산이란 건 말 그대로 품목을 다 어떻게 구체적 항목을 다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건비 얼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지금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마스크도 필요해. 그리고 자가키트도 필요해. 그럼 요거 하나하나 다 이제 품목을 써가면서 학교에서 쓰는 예산을 만드는 게 뭐가 된다? 품목별 예산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마스크를 뭐 한 5,000장 이렇게 사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 이제 행사할 때 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애들 또 안 가져온 애 또 나눠주고 이렇게 이게 5,000장을 사기는 샀는데 이게 어디에 쓴지는 알 수가 없어요. 품목별 예산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장한 게 뭐가 된다?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산 항목을 사업 계획별로,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에 각 세부 사업별로 단위가의 업무량을 곱해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 성과를 측정하여 재정을 통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번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마스크가 필요해. 뭐 안 가져온 애들도 있고 막 그럴 거다 보니까 또 애들이 뭐 이렇게 달리기 하고 이랬는데 또 그럼 마스크 새로 주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마스크 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뭐 다 그냥 줬더니 그냥 아예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만 원 중에 실제로 마스크가 쓰인 거는 한 4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각 사업별로 이게 뭐에 돈을 썼는지 어떻게 한다? 알 수 있다. 이게 뭐가 된다? 사업별, 이게 성과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획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부 운용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은 다 1년으로 잘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5년짜리 계획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사이에서 이 5년짜리 계획을 위해서 1년짜리 예산 이 사이에 좀 이게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등장한 게 이제 기획 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그래서 조직 목표라는 게 좀 되게 5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 그래서 행동 과정, 자료, 자원 배분을 또 그 사이사이를 갭을 이제 뭔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수립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제도가 이제 기획 예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0 기준은 0이라는 게 작년에 이제 예산을 얼마를 썼어요. 그거 그냥 싸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신경 안 써. 작년에 얼마를 썼든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 이게 뭐가 된다? 이게 0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는 거 좀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성과주의 달성하려는 목표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는 지금 이게 돈을 썼는데 어디에 쓰인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품목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목표, 사업 어느 사업에 우리가 이거 돈을 썼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과주의에서는 되게 좋은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달성에 필요한 소요비용 그래서 체육대회 때 마스크 얼마가 썼어요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예산이라는 게 집행이 되면 이거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연말이 되면 다 도로 뒤집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부에선 돈이 나왔는데 이게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럼 다음에는 또 예산이 그거 너 이거 왜 1억 받아갔는데 이거 다 못 썼어? 그럼 필요 없었던 거네? 그럼 애당초 왜 1억을 달라 그랬어? 이게 좀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네 예산을 다 소진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성과가 있으려면 내가 이만큼 예산을 받아왔으면 무조건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 관리에 치중해서 이게 계획이 이거는 좀 앞뒤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돈을 타왔으면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성과주의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달성하려는 목표와 사업이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 우리 무슨 사업 할 건데 이게 얼마가 들어. 그래서 예산 관리에 치중하여 계획을 이거 돈 받아봤으니까 무조건 올해 다 써야 돼.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회계 책임이 더 불명해지는. 그래서 지금 계속 떠들었죠. 이게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20번까지 모두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좀 내가 아직 좀 부족한 파트도 있고 내가 좀 되게 쉽게 풀었던 파트도 있고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기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을 분명히 정복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번 문제에서도 그런데 가장 많이 출제된 파트가 어디다? 단연 교육 행정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교육 행정 직렬이다 보니까 교육 행정이라는 게 당연히 여타 교육학 분야에서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행정, 교육 심리, 그 다음으로 이제 교육 심리가 출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6월까지 공부하시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친구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교육 행정과 교육 심리에 좀 더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출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6월 우리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국가직 해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직 다시 한번 또 이제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지방직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공에서 교육학을 담당하고 있는 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